우리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죠.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며 어떻게 탄생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별의 탄생과 죽음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우주에는 엄청난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초신성. 과학자들은 그것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또한 평생 동안 빛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별들도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이렇게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별들이 존재합니다. 이 특별한 별들 중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도 존재하죠. 그 중에서 태양보다 3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들만이 초신성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어마어마한 별들은 다른 별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생명이 꺼지는데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별들은 내부에 있는 핵에서 수소 핵융합을 진행하는데 초신성의 자질을 가진 별들은 수소 핵융합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금방 소진하죠. 이렇게 모든 수소를 소비하고 나면 별에 쌓인 헬륨을 핵융합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와 헬륨을 모두 소비시키고 나면 별 내부의 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중력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이 강한 중력이 별을 구겨버리죠. 이렇게 점점 구겨지던 별은 무너져 내리는데 이때 별 외곽의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 핵을 강타하게 되면서 그 반동에 의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데 이 순간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의 폭발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여파로 초신성 주변은 모두 쓸려 나가죠. 초신성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가스와 먼지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초신성이 폭발 때 어마어마한 빛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광도는 하나의 은하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밝기와 맞먹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때의 에너지 방출량이 어마어마한데 태양이 평생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은 수준이죠.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와 빛을 발생시키게 되면 지구에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가끔 밤하늘을 보다 보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밝게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초신성 폭발 때문이죠. 하지만 초신성의 폭발은 굉장히 위험한데 초신성이 터질 때 많은 양의 감마선을 방출하며 몇 광년 이내에 다른 별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근처에 지구가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피폭되고 다 타버려 가루조차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초신성의 재밌는 점은 따로 있죠.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주변은 한 줌의 재로 변하지만 이 폭발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아까 초신성이 폭발할 때 주변의 모든 물질을 날린다고 했는데 그때 남아있는 유일한 물질들이 가스와 먼지입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들이 엄청난 밀도로 압축되게 되죠. 이렇게 압축된 먼지 반죽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시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가열되면서 결국에는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되며 결국에는 별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별들은 현재 약 700개 개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개수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갱이 개수보다 약 10만 배 더 많은 개수죠. 우리 인생도 별의 생애와 닮아 있습니다. 별이 자신의 에너지를 태워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열정과 에너지를 태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초신성이 폭발하듯 우리도 금방 타버릴 수 있습니다. 초신성은 아름답고 강렬하지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라지죠.
지속적인 빛을 내기 위해선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별의 죽음이 새로운 별과 행성의 탄생을 위한 씨앗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 삶의 끝에도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남길 수 있겠죠. 우주는 굉장히 광활하며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도 텅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하죠. 보이드. 과학자들은 이 공간을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수만 무려 70 곱하기 1000의 7제곱개입니다.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죠. 이처럼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은하입니다. 우주에는 약 2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존재하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1조 개 이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은하들은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는데 그것을 잇는 부분을 필라멘트라고 부르며 텅 빈 공간을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은하들을 엮고 있는 이 필라멘트는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가 보통 수억 광년에 달합니다. 우주의 가장 큰 구조 중 하나죠. 보이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필라멘트의 질량이 계속 무거워지면서 중력이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 다른 모든 물질들이 필라멘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보이드가 생기고 보이드가 형성이 되고 나서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이 보이드는 밀도가 굉장히 낮아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없으며 온도 또한 주변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친구죠. 가장 큰 보이드는 목동자리 보이드인데 그 지름만 3억 광년 정도 되죠. 목동자리 보이드는 총 60개의 은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은하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약 1천만 광년으로 일반적인 은하들 사이의 거리보다 약 2배에서 4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목동자리 보이드 안에 있는 은하에 존재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의 신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화성 이주는커녕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고립되어 있는 굉장히 외로운 은하들이죠.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필라멘트의 중력에 의해 계속된 물질 독식으로 이 보이드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나중에는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목동자리 보이드에 남아있는 60여 개의 은하는 하나의 은하로 합쳐지며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우리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확실히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리는 예전부터 인류 외에 다른 생명체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1구역 같은 곳은 외계인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던가 혹은 UFO의 잔해를 가지고 있다는 설이 돌았죠.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UFO에 대한 목격설이 확산되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근본적인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할까? 라는 궁금증과 질문 말이죠. 현재까지 아직 확실하게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외계 생명체를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을 쏘아보낼 계획입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죠. 하지만 망원경으로만 관측하기엔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결국 탐사선을 쏘아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73년 파이오니어 10호가 발사되며 목성을 자세하게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목성만을 집중 관측하기 위해 갈릴레오 탐사선을 쏘아보내게 되었죠. 이 탐사선은 목성과 그 위성들 주변을 돌며 많은 자료들과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입니다. 이 유로파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꼬여있는 이상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자기장을 형성하려면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같은 입자가 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유로파가 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갈릴레오 탐사선이 가져온 자료 중 유로파가 물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유로파는 어마어마한 물을 머금고 있으며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물을 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로파의 물은 왜 우주 공간으로 분출이 될까?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목성의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목성의 중력이 목성을 돌고 있는 유로파에게 강한 중력의 힘을 끼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유로파가 목성을 바라보는 쪽과 목성을 등지고 있는 쪽의 중력의 세기가 다르다 보니 유로파 내부에 있는 핵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열이 발생한 유로파의 표면에는 틈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안에 차있던 물이 목성의 중력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으며 마실 수 있는 물은 많은 생명체가 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죠. 유로파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지구의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깊이도 굉장히 깊어 100km 정도 되죠.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기도 하죠. 2050년쯤에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층을 깨고 그 안의 물속을 직접 조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적어도 태양계 안에는 인류 외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며 태양계의 밖의 행성들에는 인류와 비슷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 또한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번에 발사될 유로파 클리퍼를 통해 5년 안에는 태양계 내의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관측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외계인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현재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내며 달을 탐사하기도 하고 화성 이주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우주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류의 문명은 과연 몇 단계일까요? 여러분, 혹시 골디락스와 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옛날에 숲 한가운데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3마리의 곰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숲속을 거닐다 이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 안에서 부엌에 들어가자 식탁 위에 놓여있는 3그릇의 죽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죽은 너무 뜨거워 입을 댈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죽은 너무 차가워 차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죽은 딱 적당한 온도의 죽이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주에서도 이 이야기를 대입했는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며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구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수천 광년 안쪽에서 손바닥 정도의 작은 면적에만 약 5,000개의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 존재하며 우리 은하 안에만 약 400억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 많은 행성 중 최소 하나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지구의 인류보다 더 먼저 탄생한 지적 생명체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 존재들이 이미 지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문명에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으며 영화에서나 본 순간이동이나 블랙홀 이동 같은 기술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문명의 발달 단계를 분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분류법이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인데 카르다쇼프는 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일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척도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행성 문명입니다.
자신의 행성 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1단계 문명으로 간주합니다. 지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풍력, 태양열, 핵에너지 등등 모든 에너지들을 100%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휘발유 하나도 100% 활용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현재 몇 단계 문명일까요? 로마 제국부터 중세시대 초기가 0.5단계로 분류됩니다. 굉장한 발전이 있던 산업혁명 때는 0.58단계로 분류되죠. 현재는 약 0.75단계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 도달한 문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유인 우주선으로 가뿐히 탐사하며 다닐 수 있을 때 우리는 1단계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1단계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500에서 700배 정도로 에너지 소비가 커져야 하는데 현재 화성 탐사조차 어려워하는 우리에겐 아직은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문명은 은하 단위로 보면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2단계 문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2단계 문명은 항성 문명입니다. 은하의 중심별의 에너지를 100% 가져다 쓸 수 있을 때 2단계 문명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의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태양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1단계 문명보다 약 100억 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지구에서만 발전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이고 화성 같은 근처 행성들을 테라포밍하여 식민지화 시켜야만 생각이라도 해볼 만합니다. 2단계 문명에 도착하면 순간이동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은 2단계 문명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류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지구가 그 전에 먼저 멸망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죠. 2단계 문명이 벌써 이 정도인데 3단계 문명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3단계 문명은 은하 문명입니다. 은하 전체의 항성 에너지를 100%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규모는 2단계 문명의 100억 배의 에너지를 운용하는 것이죠. 3단계의 문명에 다다르면 우리는 은하 안의 모든 행성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며 블랙홀의 에너지도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공간의 균열을 열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체이탄이나 하여튼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 은하에는 3단계 문명에 도착한 생명체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3단계 문명은 은하 전체를 아우르는데 이미 3단계 문명에 도달했다면 지구나 근처 행성에 여행을 와도 수만 번 왔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서 인위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관측된 적 또한 전혀 없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이렇게 총 3단계이지만 사실 다른 과학자들이 몇 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뇌절의 향이 느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모든 물리 법칙을 조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단계는 여러 개의 다중우주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며 6단계는 모든 다중우주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쯤 되면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7단계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어떠한 생명체가 6단계 문명에 도달한다 해도 7단계 문명은 절대로 오를 수 없는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 그 자체인 곳이죠. 신 위에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사실 4단계부터는 그냥 상상놀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몇 단계 문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우주 방사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장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지자기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지작이 역전이 오는 주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수십만 년에 한 번 찾아오죠. 현재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지작이 역전은 약 7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주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약 4만 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지작이 역전이 네안데르탈린의 멸종의 큰 이유 중 하나였다는 설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의 멸종 이유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어떤 설이 진짜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작이 역전 현상이 돌아올 시기가 되었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작이 역전이라고 하면 북극과 남극이 뒤바뀌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질 때 발생합니다. 지작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 28% 수준으로 약화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아예 자기장이 사라지거나 6%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약화된다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우선 우주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줄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이 우주방사선을 그대로 맞게 된다면 우리는 피폭되겠죠. 보통 승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높은 고도에서 일하게 됩니다. 장기간 비행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우주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북미나 유럽을 한번 왕복할 경우 엑스레이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 양만큼 받게 됩니다. 수많은 비행을 하는 승무원들은 우주 방사선에 그만큼 더 자주 노출되겠죠. 최근 한 승무원의 백혈병이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을 때에도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위험한데 자기장이 약해지면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자기장이 아예 사라진 부분 같은 경우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겠죠. 태양은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태양 덕분에 지구의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이점만 줄 것 같은 태양은 가끔 지구 쪽으로 강한 바람 같은 것을 보내기도 합니다. 태양은 11년의 주기로 극대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며 태양 또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이 때문에 태양 플레어가 평상시보다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태양에서 수소이온 같은 전기를 띤 입자 약 100만 톤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태양풍은 굉장히 빠르며 위험한데 대기가 풍부했던 화성을 현재 척박한 화성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풍이 지구에 쏟아진다면 지구 또한 화성처럼 변하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뜬 태양풍 입자들이 자기장과 맞닿을 때 경로가 왜곡되면서 지구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워낙 큰 태양풍이 쏟아질 경우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려 전자기기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지자기 폭풍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태양풍이 지구에 쏟아질 때 왜곡된 태양풍 중 일부가 지구의 극대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구의 대기와 부딪히면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라입니다.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지만 만약 지작이 역전과 태양의 플레어가 겹치게 된다면 꽤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작이 역전 현상으로 인해 자기장이 약해진 지구를 태양풍이 그대로 직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멸망하겠죠. 지작이 역전 현상은 아직 원인과 메커니즘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발생하는 주기 또한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지작이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북극과 남극이 바뀌기까지는 보통 수천 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일 당장 지작이 역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작이 역전 중 약 100년 만에 완료되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세기 동안 지구 자기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작이 역전의 전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지작이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완전히 역전되기는 힘듭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보통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지금 당장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좋아.